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대부분이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의 칼슘은 혈액, 근육, 세포 사이 용액계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는 아주 엄격하게 조절됩니다. 칼슘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보통 뼈에 붙어서 운동하는 근육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혈관, 위장관, 심장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또 신경 전도, 혈액 응고, 세포 내 신호 전달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지지 역할뿐 아니라 칼슘의 저장고로서 혈중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빼다가 쓰게 됩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뼈의 구조입니다. 뼈는 콜라겐 분자 사이사이에 칼슘과 인이 박혀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슘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0대가 1300mg으로 가장 많고 폐경 여성은 1200mg 정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두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음식물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만으로는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칼슘 영양제를 많이 드십니다. 칼슘 보조제에 들어있는 칼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사이트레이트, 말레이트, 락테이트가 흡수가 잘 되고 그 외에 카보네이트, 글루코네이트, 포스페이트, 사이트레이트, 말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해서 많이 쓰이는 것이 칼슘 카보네이트인데요. 이것이 흡수되려면 위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칼슘 사이트레이트는 위산에 상관없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되고 위산 저하증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흡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섭취하는 칼슘의 총량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감소합니다. 500mg 이하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어린이들은 60% 정도 흡수하고 성인은 15에서 2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알코올은 칼슘의 흡수율을 낮출 수 있고 간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나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틴산이 많은 음식은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이고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시금치 같은 푸른잎 채소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옥살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퍼슬레인인데요. 우리말로 비름나물이라는 겁니다. 차에도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 러바브라는 야채, 비트의 뿌리나 잎, 코코아, 파슬리, 커피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에 담가 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옥살산 양을 줄일 수 있고요. 시금치나 나물 종류는 살짝 데친 후 물에 한번 헹구면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재빠르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콩 종류 같은 경우는 발화를 시키면 많이 감소하고요. 그것을 다시 가열하면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피틴산이나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현미시계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발화현미를 익혀서 밥을 하는 과정에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발효를 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고요. 겉껍질을 벗기면 38%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조리 방법별로 비교해보면 물에 넣고 끓이는 방법이 가장 좋고 찌는 방법, 굽는 방법 순으로 나타났고 볶는 방법은 가장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많을수록 옥살산을 잘 빼낼 수 있겠죠. 대개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칼슘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려면 세 가지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TRPV6는 장 루멘 쪽 세포막에 있는 운반 단백질이고 CBP9K는 세포 안에서 운반해주는 단백질이고 PMCA1B는 반대편 세포막에 있는 운반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D와 에스트로겐 복합체가 이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해서 칼슘의 흡수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잘 오는 것입니다. 쥐 실험에서 쥐의 난소를 제거했더니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다시 에스트로겐을 공급했더니 원래대로 흡수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슘 배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칼슘의 소변으로의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짝에 도미된 멸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칼슘 배출도 증가시키지만 장에서의 흡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습니다. 카페인도 약간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고 흡수를 감소시키는데 하루에 커피 한 잔, 차 2잔 정도는 뼈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혈중 칼슘 농도는 매우 엄격하게 조절된다고 했는데요. 9에서 10mg/dl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비타민 D는 소장과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서 혈중 칼슘 레벨을 올리게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와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상승시키고 혈중 레벨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혈중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빼다가 쓰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뼈보다는 혈중 칼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2가 칼슘이 뼈로 침착되는 것을 돕는다고 했죠. 그래서 내 몸에 칼슘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는 혈중 칼슘 농도를 측정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검사가 모발 검사입니다. 이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거의 끝까지 가 있는데요. 이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몸에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저장소에서 많이 빼다가 쓴 흔적인 것입니다. 모발 검사는 최근 3개월간 미네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빨갛게 나온 것도 부족하고 파랗게 나온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모발 검사를 해보면 칼슘이 대부분 다 높게 나옵니다. 칼슘을 복용하면 가끔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개 사이트레이트보다는 카보네이트가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 먹고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물게 고칼슘 혈증, 즉 혈중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대개는 칼슘을 많이 먹어서 오기보다는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거나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돼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장이나 혈관, 신장에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K2라고 했죠. 급성으로 심하게 오면 오심, 구토, 기억력 상실, 혼돈,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제가 비타민C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K2, 비타민 B6를 같이 드시고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혈중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혈중 칼슘 수치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대개는 가볍게 일시적으로 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거나 부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혹은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경 근육 활동성 증가로 근육 강직이나 심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근육 강직을 쉽게 말하면 쥐가 난다고 하죠.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등이 부족해도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칼슘 외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 킬레이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복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칼슘은 말레이트, 사이트레이트, 비스글라이시네이트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망간, 크롬, 몰리브덴 등도 킬레이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킬레이션이 무엇인지 잠깐 보시면 미네랄에 특별한 기를 붙여서 미네랄이 위에서 다른 것과 결합해서 녹지 않는 결정형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결정형이 되어버리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는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처럼 철 이온에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2개를 붙여서 킬레이션 형태로 만들면 위에서 결정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까지 가서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슘과 같이 먹으면 좋은 비타민 A, D, K2 제품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K2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D, K2, 칼슘, 마그네슘을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최근에 나노칼슘, 쇠칼슘 등 특별한 기술로 칼슘의 흡수력을 높인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척추가 약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마라셀이라는 제품을 6개월을 복용을 했는데 골밀도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광고하기는 마치 이것만 먹어도 골다공증이 완치될 것처럼 말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먹었는데 골밀도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저렴한 걸로 먹고 있습니다. 더 안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제품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마라셀이 51분이 5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칼슘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골다공증은 칼슘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보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슘에 이어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